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중국은 자국 첨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과잉 생산 등을 유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대표 운동선수로 출전할 게 아니면 이민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왔고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북 관계는 굉장히 차가웠죠. 일대로 역시 실크로드의 복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국제적인 거점 확보와 원활한 석유 수급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정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상징하는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도 보호무역주의, 반이민주의, 군사력 강화와 동맹국의 부담 증가, 에너지 독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최소한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거래와 협력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그야말로 중국 최우선주의로 모든 이익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과정 중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AI 장치에 TSMC가 7나노 공정에서 제조한 칩이 탑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진 TSMC는 바짝 엎드리며 11월 11일부터 중국 빅테크들에게 7나노 공정에서 생산한 첨단 AI 칩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TSMC로부터 AI 칩을 공급받고 있던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등의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삼성도 7나노 공정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 빅테크들에게 팔 수 없게 된 건 마찬가지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국의 AI 기술 개발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이기에 한국으로서는 큰 이득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레거시 제품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 대만 등지에서 기술자들을 빼내 일단 구형 제품 생산을 국산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역시 창신 메모리를 필두로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신생회사인데 주주 구성을 보면 국영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력 품목은 19나노급 D램이었지만 올 2분기를 기점으로 17나노 비중이 이미 50% 정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빠른 속도로 국산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당한 것은 과거에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들을 스카웃해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가더니 이제는 오히려 한국 기술자가 자신들의 기술을 빼돌렸다며 스파이로 몰아 구속시켰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한국보다 연봉의 몇 배를 주겠다는 중국 기업의 제안이 달콤하게 들리겠지만 최소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약진으로 인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큰 타격을 받았고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낮추고 인력 재배치 등의 해법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서 ASML의 EUV 노광기 등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발전 속도가 늦어진 겁니다. 만약 중국에 대한 그런 기술적 제재가 없었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더불어 트럼프는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에 대해 중국을 더 강하게 제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으로서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큰 도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잘하고 있다.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수리, 정비에서도 긴밀하게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분야에서 윤 대통령과 좀 더 이야기를 하기 원한다. 아직 취임도 안 한 대통령 당선인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반도체나 2차 전지 등의 기술 산업이 아닌 중후장대한 산업의 대표격인 조선업에서의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을까요? 최근 몇 년간 선박 수주 현황을 보면 이제 일본은 3위로 완전히 내려가고 한국과 중국의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등의 특수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기술 수준은 떨어지지만 수량이 많은 벌크선,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그동안 높은 인건비로 인해 생산 단가가 올라 수주를 못하니 생산 능력 향상에도 재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이제 미국의 조선업은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 해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순히 해군 함정 수로만 비교하면 중국은 23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19척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물론 중국 해군 수준은 질적으로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규모만큼은 피적하는 수준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국 산업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트럼프라도 현재 미국의 조선업으로서는 중국을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불과 80여 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최대 강점은 전범국들보다 훨씬 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군은 오히려 더 강해졌으며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의 인해 전술식 해국력 확장에 큰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미 해군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2053년까지 290에서 340척의 신규 함정을 건조할 계획인데 생산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외부와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건조 능력에서 보면 중국이 세계 1위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게 미 해군 함정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혈맹인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나 2차 전지 기업들에게 강제로 미국 투자를 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냐며 걱정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는 굳이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특별히 시장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파이는 동일한데 한국 기업에게 미국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주라고 떠미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미국의 조선소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미 해군 함정 건조, MRO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없었던 시장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 조선업 입장에서는 큰 호재인 거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미국 FDA 인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건 그만큼 꼼꼼하고 정확하게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검증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을 한국 조선사에게 맡긴다면 전 세계 함정 방산 산업에서 그보다 더 확실한 타이틀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한국 조선사들이 성공적으로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수행한다면 향후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군함 건조 및 수리 요청이 밀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일은 트럼프는 화석 연료 중심의 경제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유, 가스, 원자력 등의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호황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액화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의 수요와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00척 이상의 LNG선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에너지 운송선 관련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해리스가 집권했으면 친환경만 생각하고 있겠죠. 다만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LNG 선박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와 같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 스파이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에 묶여 있다가 결국 2021년 5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북한만 방어할 생각하지 말고 만약 미국과 중국이 무력 대결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힘을 보태라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에 만약 분담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면 이를 기회로 삼아 핵무장을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명분은 충분합니다. 북한이 공격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데 대응하는 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는 건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중국도 무서운 속도로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혈맹과 공동 전선을 펴는 게 더욱 위력적일 것입니다. 작년 초 미국, 영국, 호주 정상은 미국에서 모여 오커스 동맹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핵 잠수함을 공동 개발해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영국이 설계하고 미국의 기술 지원하에 개발할 예정이고 첫 잠수함은 2030년대 말까지 영국에서 건조되고 이후에는 호주에서 건조해 2040년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외국에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건 1958년 영국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호주처럼 미국, 영국의 기술을 제공받아 핵잠수함 건조와 보유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의 진출은 물론 서해에서 움직이기에도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이는 미국, 호주 등 동맹국들로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핵잠수함의 건조,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 정도 되는데 못해도 100조 원 정도까지는 늘려야 핵잠수함을 제대로 건조 및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예산 부족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겠습니까? 도둑이 많아서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불필요하게 쓰이는 세금만 줄여도 국방 예산 100조 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방산 기술을 축적하면 다시 그 기술을 활용해 방산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국방 예산만큼 국방력도 강해지고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다면 일석이조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군비가 증가하면 할수록 중국 역시 그만큼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삼성이나 LG 같은 기술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 차라리 국방에 투자하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어 중국 기술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을 줄이는 거죠. 중국은 이미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까지 추가적으로 대응하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간은 중국은 한국에 비교적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버거우니 최대한 적을 늘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핵잠수함 보유는 먼 이야기 혹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사업가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당장 망하는 기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에 경쟁자인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보조금 혜택, 인력 빼오기, 산업 스파이를 활용한 기술 탈취 등의 방법으로 빠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표하는 BOE는 지난해 25억 위안의 순이익을 거뒀는데 그보다 많은 38억 위안을 정부로부터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지원금이 없었다면 적자였다는 겁니다. BOE 그룹이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알려진 것만 누적 231억 위안에 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LCD를 장악한 중국이 세계적으로 OLED의 수요가 늘어나자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OLED는 2021년에는 한국산이 78%였지만 2023년에는 16%로 크게 줄었습니다. BOE는 현재 삼성, LG에 이어 아이폰 패널 3대 공급사 지위에 올라설 정도로 이미 기술력을 키운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어리석은 게 중국 광저우에 최첨단 디스플레이 공장을 건설할 때 그렇게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자랑하던 그 최첨단 공장은 내년 초 중국 기업에게
완전히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60%까지 올리면 수출을 주로 하는 중국 내 공장들은 앞다투어 해외 이전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중국 내 일자리가 줄어드니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의 중국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 것이고 기술 기업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역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역시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감지했는지 대미 유화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4년도 미중 관계정국위원회 연례 시상식 만찬에 보낸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시종일 간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공용의 원칙으로 중미 관계를 다뤄왔다. 중국과 미국은 상대국 발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조력자가 돼야 한다. 미중의 우호적 관계는 양국에는 물론 전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 자신이 우세하면 공격, 불리하면 평화를 주장하는 화전양면 전술은 중국이나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내 의도를 감춰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스스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음모를 많이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그동안 삼국연의를 예로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삼국지 시대보다 먼저 손자병법에 이미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흥미로운 건 손자병법은 병법서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며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쟁은 곧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즉 전쟁 자체를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관념보다는 상대방을 기만해서 승리를 쟁취하라는 것이죠. 중국이 과거부터 사용하던 각종 음모와 이간질 등을 통한 이의제의 전략은 사실 모두 손자병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와의 전쟁은 손자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러시아는 예상외로 고전했습니다. 아무리 핵무기가 많아도 사용할 수 없다면 결국 재래식 전력으로 결판을 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방은 침략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럽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러 전쟁은 한러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2021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 100억 달러, 수입은 17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35억 달러 수출, 53억 달러 수입으로 3분의 1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러시아는 인구가 1억이 넘는 신흥 시장이자 동시에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서 포기하기 어려웠지만 러시아 시장을 잡겠다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정전 전에는 현대나 LG 등의 대기업들이 러시아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장 점유율도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한 상황입니다. 작년 중국의 주요국 수출 내역을 보면 재작년과 비교해 미국 향 마이너스 8.2%, 유럽연합 마이너스 5.3%, 일본 마이너스 3.5%, 한국 마이너스 2.2%를 기록했는데 러시아 향은 무려 53.9%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품목을 보면 자동차가 76.8%나 늘었는데 바로 러시아로 수출되는 차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러시아향 수출 증가로 인해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좋은 시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늘어난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체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트럼프가 요구하는 정전 협정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당장은 아니지만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풀린다면 중국이 누렸던 러시아 특수도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고 북한군까지 전장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협정에는 북한의 군사 기술을 넘겨주는 것도 모자라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다시 경제 관계를 복원해서 비즈니스적으로만 대해야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질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러시아에서 항공 로켓 기술을 받아내는 겁니다. 경제 협력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 불곰 사업처럼 한국 국방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한 한국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정책은 산업적인 득실을 따져보면 큰 손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는 미국 수출 시 관세 10%를 부과받는다고 해도 국제 경쟁력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지만 조선 방사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다른 국가들의 수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명품이지만 만약 미국마저 도입한다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기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트럼프의 등장에 가장 크게 환영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 6.8%, 2018년 6.7%를 기록하다가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2019년 6%로 꺾였습니다. 이후 팬데믹으로 2020년 3%까지 떨어졌으며 비록 작년에는 5.2%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3분기까지 4.8%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트럼프의 이기 때보다 취약해진 상태인데 그때보다 훨씬 강력한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과잉 생산, 밀어내기를 하던 중국 기업들 역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게 남은 방법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을 노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당해낼 수 없으니 주변을 공략하는 거죠.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비자 면제, 중국 투자 편의 등의 당근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게 원하는 북한에 대한 지원 중지와 북핵 해결, 그리고 유럽연합이 중국에게 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협력 중단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국이 앞으로 4년 동안 유화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중국 편에 서줄 국가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